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회를 맡게 된 정은주라고 합니다. 자, 익히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수험 과정에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제 OT 자료는 보시고 저한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사회라는 과목이 쉽다 말은 하는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난감하죠. 오늘 이렇게 제목을 딱 달아놓고 1강부터 오늘 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내용학적인 공부도 공부지만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점수를 올리는데 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출제 경향이랑, 그죠?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잠깐 내용하기에 앞서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경향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제 경향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요. 출제 경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접 출제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시험 과정에서 쭉 앞으로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 수업을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로서 이 문제를 봐라 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출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보여 라는 식의 표현들을 좀 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알아서 어떻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왜요? 우리는 쉬우면 쉬운 대로 풀어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어렵다고 안 풀 겁니까? 시험 현장에서 풀어내셔야죠. 만점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목표가 나 평균 이상? 뭐 평균 필요 없어. 나 한 90점 받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런 목적으로 저 만나십니까? 그러면 가세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00점 받으셔야 됩니다.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는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 기분 나쁩니다. 저도 곁들이 과목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사회만 공부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험의 과정을 겪다 보면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은 부족한데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투자를 많이 하라, 사회 아니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 자꾸 물어보시는데 출제 경향 중요하지 않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말씀은 드릴게요. 이 수험 바닥에서, 이 수험 현장에서 어떤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맞지만 수능보다 쉽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수능보다 쉬워요. 그리고 일반직 전환시험, 기존의 지금 사회라는 과목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9급 공무원 시험에서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봤던 일반직 전환시험이나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던 사회의 수험 과정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지나치게 어려울 수도 없고 너무 쉽게도 출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 행안부 시험 그 모의 문제에서 나온 것들 있었죠.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셨나요? 보시고 오신 분들은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고신의 사이트 안에서 충분히 저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흐름들을 쭉 보시면요.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물론 내용학적으로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의 비율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어느 과목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과정에서 시험에 부여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형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그 수험 과정의 모든 문제들은 다 1분 내에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안배하게끔 제시되는 그런 문제의 수준인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수능보다 쉬울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수능은 20문제를 30분 동안 한 과목을 풉니다. 그죠? 20분 동안 그것도 한 과목을요.
그러니까 정치도 30분, 경제도 30분, 사회문화도 30분, 다 30분씩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뭐 법까지 해서 이 네 과목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그렇죠? 20문제니까 20분 만에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내용이나 깊이가 심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표나 그래프 도표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와요? 나와요. 왜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뭔가를 설명해내려고 할 때 표나 그래프만큼 활용하기가 편한 게 또 없어요. 그만큼 딱 떨어지는 어떤 문제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에서처럼 뭐 더하기 빼기 해야 되고 뭐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없습니다. 표 분석하고 해석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거 없고요. 다만 형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1분 안에 풀 수 있을 만큼 표를 볼 수 있는 안목 정도가 있느냐, 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요.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공부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 중에서 수험생으로 우리가 어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출제 경향이 아니라 뭐다?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이제 지금 장수생들 혹시 계신가요? 장수생들 중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사회나 한번 덤벼볼란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면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나 이제 공무원 한번 해볼 거야 해서 정말 이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이 과정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걸로 판단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하시는 시간도 좀 이렇게 공부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또 막상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는데 막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막연해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잠시 내용학 하기 앞서 가지고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회는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시간 안 된다. 난 1시간 시간 없어요, 선생님. 저 직장도 다녀요.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시험 시간, 이렇게 학습 시간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1시간은 반드시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 질질이 공부할 수 없잖아요. 찌질찌질하게 끌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2달 안에 끝내버리십시다. 그죠? 사회 그까이 것, 솔직히 제가 사회 선생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사회를 가지고 질질질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공부 한 방에 끝내서 간단하게 갑시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내용학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학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내용학을 정리하는데 2달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달 동안만은 미친 듯이 꼭 하루에 1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 투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 오늘 선생님 수업 제 보통 수업이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업 과정에서 오늘 선생님 수업 한 강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땡. 한 강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듣는 거 여러분 공부입니까? 그거 내 공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가르치면서 스스로 피드백되고 여러분들한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적으로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 때문에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팔짱 끼고 앉아서 아니면 뭐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그죠? 여러분들 공부일까요? 그게요? 아닙니다. 강의는 어디까지나 강의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디까지나 공부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그 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복습입니다. 복습. 복습 어떻게 하라고? 1시간. 선생님 저 1시간 너무 내기 힘들어요. 좋아요. 1시간 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밥 먹는 시간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반드시 안배하시는데 반드시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여러분.
그 잔잔하고 소소했던 그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공부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복습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우선 제 강의를 하루에 2강씩 반드시 들으세요. 2강씩 들으면 하루에 뭐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중해서 듣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듣는 동안은 집중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완벽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 두꺼운 이 책 이거 막 들고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죠? 만약에 좀 여력이 있으셔가지고 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면 교재를 2권을 사세요. 2권을 사셔가지고 아니면 뭐 1권 사셔가지고 카피해서 다니셔도 됩니다. 그 부분 오늘 내가 강의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과감하게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죠? 그렇게 2강을 들으시고 나서 1시간 동안 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건데 라고 했더니 목차입니다. 목차. 에이? 여기 갑자기 목차? 여러분들 공부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예를 들면 오늘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에서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얘들의 뭐 탐구 과정,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탐구 태도, 기타 등등 쭉쭉쭉쭉 해서 엄청나게 내용이 방대합니다. 생각보다는요. 이 사회문화라는 전 영역, 전 과정을 다 통틀어 가지고요. 얘들처럼 내용학적으로 깊은 부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평소에 그나마 좀 들어왔는데 얘들은 좀 평소에 들어온 내용들과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를 처음 딱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는 나 사회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학적으로 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1단원에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과정에서든 어떤 공부의 과정에서든 없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대로 여러분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랑 그 이후로 한 번도 책도 펴본 적 없는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펴보시면 1단원에 쫙, 2단원에 쫙, 3단원에 쫙, 4단원에 쫙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쫙쫙쫙쫙 뭔가가 있을 겁니다. 책을 쓰시는 분들은요, 주먹구구로 쓰지 않아요. 이 내용을 제일 뒤로 갖다 놨을 때는 학생들이 수험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다가 이걸 제시를 해놓고 2단원 넘어가서도 이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내용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우리 이거 일단은 어느 부분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정말 섬광처럼 팍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 다 뽀록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목차! 오늘 일단은 해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 제목을 이렇게 딱 달았어. 여러분도 제목을 다셔야 됩니다. 제목 달고 여기서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이 가로 1번 가로 1번에 뭐 배웠고 그 안에서 동그라미 1번 뭐 배웠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같은 것들은 뭘로 해라? 세 번째 구두 말로서 설명해라. 공부할 때요. 저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수험 걔들을 가르쳤던 시절에 이 설명을 하는데 보통 애들이 뭐 1등급부터 저 밑에 등급까지 쫙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4, 5등급,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학생들이 걔들의 로망은 뭐예요? 한 등급씩 차례차례 올라와서 한 1, 2등급 받는 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말하면요. 2, 3등급에서 1등급을 올라간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걔들은 그냥 외워서 그래요. 선생님이 체계화 시키라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단 말이지. 근데도 부족했던 부분이 뭐예요? 자신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한두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왜? 이해는 했지만 퍼펙트하게 생각해내지를 못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풀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표현을 하면요.
낮은 2등급 그 간단한 급간이 그거잖아요. 우리 90점 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100점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만점.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90점 받을래요? 100점 받을래요? 해서 선생님 저 100점요. 한다면 당연히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구두로 설명해 가면서 남들한테 가르치듯이. 그죠? 목차 딱 적으시고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는데 딱 막혀. 뭐더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덜 됐거나 암기가 덜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암기가 덜 됐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부족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습 과정에서 어떻게 목차를 세워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두로서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 나는 꼭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 빼고는 나는 안 쓰면 불안해서 안 돼요 선생님. 이런 분들 빼고는 반드시 입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옆에 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 지금 알바 중이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가르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학습 방법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교재인데요. 교재. 여러분들 지금 제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교재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제가 하다못해 2권 살 수 있으면 2권까지 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게 부담된다면 하나를 복사를 하셔요. 하셔서 찢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교재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가 내용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데는 충실합니다. 솔직히 충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라는 점은 무슨 말? 그건 아마 제 교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수험 과정에서 처음 들어오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 수능의 수준과 기존의 시험과의 어떤 중간 수준의 문제를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도 대부분 수능의 문제거나 기존의 문제들이잖아요. 기출 및 예상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문제적으로 좀 더 보충을 할 건데 라는 부분입니다. 내용학적으로는 충실하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학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되 선생님 부교재를 뭘 써야 되겠어요? 선생님 저 문제집 한 권만 더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EBS 수능 교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기출문제 필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시간 많이 들어요. 나중에 하다 저 사회 공부할 게 없어요. 시간은 남는데 선생님 사회 하루에 1시간을 하라 그래서 하고 싶긴 한데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수준 아니고서는요. 수능 기출문제 뭐 그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이렇게 해서 4가지 일반 사회 영역을 봅니다. 근데 그 각각의 책들에 수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습서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교재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어떤 출판사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뭐 애들이 워낙 EBS를 많이 보니까 EBS도 뭐 괜찮고요.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자습서 수준의 책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뤄보심이 좀 더 현명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시험 이제 한 2-3달 앞두고서는요. 나 그래도 수능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겠죠. 시간이 좀 여유로우시다면 충분히 그때쯤은 허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수능 수준의 정도, 수능 수준보다 조금 낮은 고교 자습서 정도로만 좀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서브노트입니다. 자, 서브노트. 선생님 오답노트, 서브노트 저 없으면 안 돼요. 너무 불안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 분들 있죠. 실제로 좀 특히나 여학생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서브노트 하지 마세요. 오답노트요? 필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설명이 다른가요? 달라도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브노트 산다고 서브노트 정리한다고 시간 비용 들이지 마세요. 제발요. 좀 제발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효율적인 방법들을 생각하세요. 이 서브노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럼 저 정리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서브노트를 노트 여러분들 다 오늘부터 서브노트 할 거야. 그래서 저 알파 가가지고 딱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제 볼펜까지 딱 준비를 해서 뭔가 컬러풀하게 딱 정리를 할 것이냐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몇 장 합니까? 얼마 못 가죠. 지치죠. 그것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쵸? 일일이 있는 내용 또 옮겨 적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하지 마시고, 이 서브노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교재입니다. 주 텍스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주 텍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교재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필기로서 채워드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자료로서 올려드립니다. 오케이? 그것도 부족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습득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더라 라고 어떤 이 교재에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했는데 어떤 책을 봤더니 한 개인이 자신이 맡은 지위에 따라 올바른 역할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또 사회화라고 정의하더라. 이런 책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은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고 이 책은 이렇게 적혀있네. 그래, 나 한꺼번에 정리 한번 쫙 해봐야지. 그때 서브노트가 필요 없죠. 주 텍스트에 옮겨 적으세요. 주 텍스트에 있는 사회화의 개념 옆에다가 또 다른 사회화의 개념들을 같이 적어 놓거나 우리한테 유용한 포스트잇이 있죠. 적으셔서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현장에서는 그 주 텍스트가 여러분들의 서브노트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주안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오답 노트요? 필요 없습니다. 오답 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설명을 하다가 요런 부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부족했네? 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주 텍스트에 갖다 붙이세요. 제발 시간 좀 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 한 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책이 좀 더 이제 좀 벌어져서 좀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러거나 말았거나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분철 많이 하시잖아요. 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철하실 분들은 분철하셔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발 서브노트에 목숨 걸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오답 노트에도 목숨 걸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어떤 방법적 차원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 설명하면서 내용학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은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트릭을 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만 딱딱딱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조심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하는 것들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 경향, 제가 들어오자마자 출제 경향 필요했어 이렇게 좀 그렇게 말을 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솔직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다. 쉽든 어렵든 잘 풀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 방법에서는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루에 1시간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나 서브노트에 대해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좀 내용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에서 선생님이 목차가 중요하다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문화 현상이 뭔데? 물어보면 답하실 수 있습니까? 몇 분이나요? 힘들걸요? 자, 사회문화 현상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남자는 뭔데? 여자는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막연하죠. 그런데 남자와 비교한 여자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뭔가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문화 현상과 대비해서 자연 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다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인간의 어떤 동기나 의도, 목적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인간의 동기나 의도가 있다면 얘는 인간의 동기나 의도가 없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동기나 의도가 있겠습니까? 몰가치성이죠. 자, 이 몰가치성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가끔씩 다른 책들을 보면은 오류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야? 자연현상에다가 이렇게 가치중립이라는 말을 적어 놓는 책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죠. 뭐예요? 가치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요. 가치중립이 여러분들 뭡니까? 말 그대로 가치 한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은 가치가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가치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그다음에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개들이 야, 꽃 피워야지 힘줘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몰가치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와 대비되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은요. 가치 함축적입니다. 막연합니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뭔가 막연한 기분이 드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여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수험 과정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역시 사회문화현상이죠. 자, 그러면 왜 사회문화현상인데 우리는 동기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동기의도 가지고 있습니까? 합격. 그쵸? 난 공무원이 될 거야. 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함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가치는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겠다는 가치? 거기다 하나 더 있겠죠? 그죠? 짭짤하게 돈도 벌어지고. 그죠? 그런 가치가 함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게 가치 함축성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요. 존재의 법칙이다, 인과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존재라는 말은 사실상 있다, 없다, yes or no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명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학에서 명제. 이게 존재의 법칙입니다. 명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도 수학에 대해서 뭐 썩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명제가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이 자연현상 자체는요.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가 오네? 날씨가 추워지더니 눈이 내리네? 기온이 떨어지니 눈이 내리네? 이런 건,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내린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온이 떨어졌다. 그죠?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대기 중에, 어떤, 수분의, 물기, 뭐라 그러죠?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눈이 얼마만큼 내리고 이런 걸 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그런 것이 사실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재의 법칙, 인과, 원인입니다. 원인, 과, 결과. 인과의 법칙이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죠? 원인, 결과가 뚜렷하죠. 근데 봄에 오면 꽃이 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에 반해가지고 이 사회문화현상은 당위의 법칙,
당위라는 게 뭡니까? 뭐뭐 해야 해 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해. 그죠? 뭐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뭐 이거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했죠. 그죠? 그런 인사의 예법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어른을 향한 그런 공경의 마음은 우리 전통적인 효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에 반해가지고 이 사회문화현상 아까도 표현했듯이 조선시대와 지금의 인사예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사하는 보편성은 나라마다 인사의 예법은 다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지만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은 어때요? 다르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이 효나 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효와 예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신적 산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서양에서는 뭐 할아버지도 유, 그 다음에 마누라도 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도 다 유죠. 그죠? 너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퉁바가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단지 그 언어만을 가지고 그 사회를 평가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른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에 대한 어떤 공경의 표시의 방법들은 다 꼭 유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나 초월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할 건데요.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그냥 잠시 그냥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저거만 두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든 그죠? 아주 미개한 어떤 원시 미개 부족이든 상관없이 이 보편적 가치는 인간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는 동일하더라. 그게 뭔데?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나 이 인간의 존엄성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같은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편성은 나라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다 동일하더라.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은 다 다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수성은 다른 말로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사회문화 현상에는 개연성이라는 말도 쓰죠. 자, 적을 데가 없네요. 개연성, 우리 소설에서의 개연성,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개연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연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사전적 의미는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되게 그러리라고 생각되는 성질, 이걸 사전적 의미의 개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냥 영어로 말할까요? maybe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일반적인 가능성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연성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얘는 아니다, 어디나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된다라고 배웠지만 싹퉁바가지 없는 애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우연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얘는 뭐야? 반드시 필연적이야. 어디서나 똑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산물들이 중력 작용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분수는 뭐예요? 우리 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분수는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동기, 의도, 가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아니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이려고.
그런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낙하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우리가 분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적용되고 어디나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칙 발견도 용이합니다.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는 말은 당연히 예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지는 거 보니까 얼음이 녹고 봄이 오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이 말은 제발 여러분 앞으로 사회문화로 공부를 할 때는요,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은 사회문화에서 아니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회라는 과목 내에서는 걔들은 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곤란하다,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더 유화해서 쓰고 있죠. 실제로 그게 맞고요. 왜요?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고 당위적이고 개연성과 확률, 그 다음에 우연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칙 발견이 곤란하다는 것이지 법칙 발견이 안 된다는 아닌 겁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법칙 발견이 곤란. 왜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게 법칙 발견이 곤란한가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수험 과정에서 지금 저랑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10시간을 투자했다 손 치더라도 합격생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 방법과 스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동일한 시간은 나는 10시간 딱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 발견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한 학생일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칙은 만들 수 있겠지만 많이 공부할수록 합격한다 이런 법칙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외가 항상 있다. 사회문화현상은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출예상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1번 문제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요. 기억과 같은 현상이 갖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기억.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뭐 좀 전에 설명했던 중력,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니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허거 경제 문제 나왔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묻고자 하는 거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지금 묻는 겁니다. 걔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줄어들고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어때요? 예외가 있고, 그죠?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칙 발견이 곤란하죠. 이거는 뭐예요? 수요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그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지만 그게 자연현상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치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모피꽃도 100만 원에서 파니까 아무도 안 사가더라는 겁니다. 한 돈 1000만 원 딱 붙여놨더니 강남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재기 같은 고급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재기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에서 설명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머릿속에 많은 예들이 등장을 해서 막 입이 꼬이네요. 말이.
자, 1번. 기억은 자연현상이라면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했던 내용이고 너무 쉽습니다. 2번. 기억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이 뭐다, 자연현상이 뭐다라는 개념 정도만 인지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몰가치성을 바탕으로 한 현상이라면 니은은 가치 함축적인 당위를 바탕으로 한다. 맞죠? 4번. 기억, 니은은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그쵸? 4번이죠, 4번. 그죠? 얘는 당연히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보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예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관식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주관식 문제가 없지만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이 뭐니? 라고 하면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이건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이런 말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이 4번이 되는데 조금 공부를 어중간하게 했었을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기상청은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기상학 전문가인 갑을 영입했다. 그는 첨단 컴퓨터보다 정교한 모델을 이용하여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상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저도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얘는 뭔가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뭔가의 법칙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은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사실은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지금 자연현상을 연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과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과학자가 되셔가지고 사회문화현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법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 여러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연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동기나 의도나 가치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 이론론에서 뒤에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내용들을 1번 보시면요. 갑은 기상학 연구의 대상이 우연성보다는 필연적인 일반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칙 발견에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 맞고요. 2번, 갑이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연구 대상에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역시 법칙 발견을 위한 인과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일부 사회과학자, 밑에 지문 보시면요. 일부 사회과학자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을은, 이제 을 나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법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도 좀 극단적인 사람이죠. 우리 교과서에서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찌됐든 불가능하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을은 사회현상의 특수성이 있어. 그래서 보편적 법칙 안 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맞고요. 4번. 을은 연구 대상을 방법론적 이론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문화 현상이지만 그것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통계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똑같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방법론적 이론론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을은, 갑은 맞지만 을은 아니죠. 을은 방법론적 이원론자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사람이 되겠네요.
답이 되겠네요. 5번 갑은 연구 대상을 몰가치적 현상으로, 을은 가치 함축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갑은 자연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을은 사회문화 현상에는 인간의 동기 의도가 있어서 그걸 빼서 제외해서 연구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 함축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조금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 가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거잖아요. 그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과학적 탐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배울 내용 우선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파악하셨으면,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사회문화 현상, 최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도 항상 있지만 사회문화 현상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작금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의 동향, 경향이 어떠냐, 얘들이 요새 어떤 조류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사유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도 물에 욕조에 누워가지고 부력의 원리를 생각해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사색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그 다음에 발전된 학문의 역사학,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인류, 뭐 이게 꼭 어떤 순서인지 뭐 뒤에는 명확하진, 문화, 인류학, 뭐 정치랑 경제가 뭐 먼저 선우를 말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어찌됐든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학문들이 최근에 동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분화, 두 번째 통합합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렇게 많고, 우리 사회, 그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사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지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문들이 세분화되고 있다, 통합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그랬더니 세분화는 깊이 있어서 찢어진다는 소리죠. 나뉘어진다. 갈래가 나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경제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미시경제, 거시경제, 무슨 지역경제, 뭐 경제학에 관련되는 이론들을 이렇게 쫙쫙쫙 나누어서 지역경제론, 미시경제론 이렇게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역정치론, 정당론 이래서 각각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의 분야들이 좀 더 갈라져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고, 세분화는 흩어진다는 의미죠. 통합하는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학문만으로 설명해내기가 힘들더라. 예를 들면 자꾸 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보자. 통합적으로 연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집단이라서, 그쵸? 어떤 뭐 정치학이 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 돈 벌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근데 뭐 사회학에서는 내가 사회적 이렇게 다른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나는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올바른 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한번 획득해 보고 싶더라. 그래서 공무원 수험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가 웃기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학문만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분화되고 통합화되느냐? 사회 문화 현상이
현상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뭐 세계적인 통합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통합파를 다른 용어로 우리는 간학문적 또는 학제간 연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가끔 얘들을 물어봅니다. 뭐 철학 역사학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 정치에서 다루어주는 사회학적 개념이 뭐냐, 경제에서 다루어주는 사회학적 개념이 뭐고, 얘들 다루어주는 사회학적 개념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경제나 정치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뭐 어떤 제 과정? 그죠? 뭐 정당, 이익집단, 뭐 NGO, 뭐 기타 등등 어떤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죠? 경제에서는 그럼 어떤 개념이 등장하겠어요? 아까 그 우리 문제 풀 때 그런 문제 나왔잖아요. 수요 법칙 같은 경우. 가격, 그다음에 수요, 공급, 그죠? 그다음에 외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서 그런 희소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경제에서 다루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가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라면 지문에 나오면 그게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건 경제구나, 이건 정치구나 라고 쉽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학 다 아는데 이놈의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하고 비슷비슷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 대상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사회 속에서 살아있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로 다루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들이 사회 제도나 계층,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역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쵸? 그에 반해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는 뭡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양식이죠. 그죠? 이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도 사회제도, 계층, 지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화인류학도 얘들하고 동일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문화인류학은요, 비교가 나옵니다. 뭐? 시대를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공간을 비교하거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회제도, 예를 들면 결혼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의, 말이 너무 빠르나요? 흥분했습니다.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 대상 범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국의 결혼 문화와 미국의 결혼 문화, 한국과 원시 미개 종족과의 어떤 결혼 문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면 그런 것들은 문화인류학이 되겠지만, 그 결혼 제도가 미치는 어떤 사회적인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회학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에서 어떤 비교의 멘트가 등장을 한다면 그건 주로 문화인류학이 답이 됩니다. 내용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처음 이 설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 듣고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구분하구나, 구분의 잣대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한결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 문제 4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4번 문제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2012년 수능 문제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죠. 자, 우선 가는 보면요,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법학이라는 학문들을
갖고 왔습니다. 통합하죠. 볼 거 있나요? 나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학에서 문화인류학과 언어인류학, 고고인류학, 뭐라 형질인류학 뭐 이렇게 막 구분이 됐잖아요. 그죠? 어때요?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는 통합화, 나는 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는 학문이 세분화되는 모습 통합하죠. 잘못됐고,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간학문적, 선생님이 간학문적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나는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가는 나에 비해 사회 현상에 대한 총체적 접근. 가는 나에 비해, 그렇죠. 통합하라는 말은 총체성을 함께, 연관된 부분들을 함께 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총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뒷부분으로 가면 계속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나가 오히려 좀 더 가치 개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데서는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들을 수치화, 계량화 시킬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접근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인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귀납적 접근법, 나는 연역적 접근법.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귀납과 연역이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탐구 방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첫 강의여서 학습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출제의 경향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출제 경향 우리한테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나오도 우리는 다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90점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만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만점이지 90점 이상, 80점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학습 방법인데요. 학습 방법에서 좀 체계화시켜서 목차를 위주로 구두로 설명해내면서 좀 공부를 하시라는 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회는 단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된다.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학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내용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뭔지, 그 다음에 그런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걔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도대체 뭐며 걔들의 최근의 동향들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는 그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내용이 좀 더 깊어질 거니까요.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고 오시고요.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